분량이 생각보다 길어 파트 1과 파트 2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치빗 랭글과 맥스에 대해 다룹니다. 파트 2에서 밥을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 내용 어렵고 깁니다. 그럼에도 다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TWA 후딘이 최초 입문 강의 3강 파트 4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치빗 밥, 어치빗 랭글, 맥스의 기초 개념을 다룹니다. 최초 입문 강의 시리즈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컨셉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내용입니다. 또한 개념 이해 자체의 난이도가 높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수업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쉽지 않고 꼭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어치빗 밥, 랭글을 배움에 있어 입문, 기초, 중급, 고급 이런 식으로 단계를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입문에 해당하는 오늘의 내용은 기초, 중급, 고급을 올라감에 있어 너무나도 당연한 베이스가 될 내용입니다. 오늘 배우는 입문의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면 혹은 느슨하게 흘려듣게 된다면 여러분이 강의나 튜토리얼을 보며 어치빗 밥, 랭글을 다루고 있지만 속으로는 아리송한 상태, 계속 자신감이 없고 내가 알고 있는 게 정확한가를 스스로 되묻는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 펼쳐질 것입니다. 3강 파트 4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투자해서 한 번에 끝까지 들으시고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파트 5에서부터 11까지 지속적으로 어치빗 밥, 어치빗 랭글을 다루게 될 텐데 파트 4에서의 지식이 흔들리면 파트 5에서 11까지의 내용을 이해와 적용이 아니라 화면만 쫓아오는 상황이 될 거랍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실 분은 화면에 뜬 시간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자, 이 강의를 통해 처음 TWA 후딘을 만나신 분, 그리고 TWA 후딘이 최초 입문 강의의 전체 시리즈를 듣고 싶으신 분은 우측 상단의 카드를 꼭 확인해주세요.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맥스 언어 기본 지식, 통으로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어치빗 랭글 기본 지식, 조금씩 알아가도 됩니다. 세 번째, 어치빗 밥 기본 지식, 조금씩 알아가도 됩니다. 네 번째, 비교해보면서 어치빗 밥, 어치빗 랭글 이용해보기. 이와 같은 순서로 학습을 할 건데요. 제가 통으로 알아야 합니다. 조금씩 알아가도 됩니다. 이렇게 나눈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배움에 있어 어떤 건 규칙을 통으로 어느 정도는 알아야 하는 게 있고 어떤 건 직접 해보면서 상황에 맞게 필요한 걸 배우는 게 나은 게 있습니다. 생활체육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축구나 농구는 디테일한 규칙을 몰라도 주변에서 너 그럼 파울이야, 그럼 안 돼, 이러면서 진행해도 어느 정도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구는 좀 다르죠. 야구는 규칙을 통으로 어느 정도는 알아야 플레이에 지장이 안 갑니다. 맥스 언어의 규칙은 야구의 룰처럼 일단 통으로 한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치빗 밥, 어치빗 랭글은 규칙을 안다는 가정하에 간단한 것부터 조금씩 나아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맥스 언어 기본 지식. 맥스 언어를 이해하고 밥과 랭글을 다루기 시작하기 위해 알아야 할 기본 지식을 총 9가지의 항목으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사이드 FX가 제공한 도움말을 참고해가며 9가지를 선별했고요. 제목을 한글과 영어를 같이 이용해서 썼는데 그 이유는 완전 한국어로 제목을 지어봐야 의미 전달에 더 효과가 없는 것들은 영어로 제목을 지었습니다. 1번부터 9번의 내용은 동시다발적으로 그 규칙들이 머리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1번부터 9번의 내용은 동시에 지켜지고 고려되어야 작업을 함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정보의 형태. 제가 정보의 형태라고 이름 지은 이 카테고리에서 알려드릴 건 코딩의 문맥과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쓰이는 음절 단위의 요소를 언급한 것입니다. 한글의 요소라고 한다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 야, 어, 여 이런 게 될 거고요. 영어라면 알파벳, A, B, C, D 이런 식으로 말이죠. 후디니에서 다룰 정보의 형태는 숫자, 알파벳, 특수문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숫자는 0, 1, 2, 3과 같은 정수의 숫자일 수도 있고요. 0.1, 2.7, 3.14와 같은 소수점이 있는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숫자들을 묶어둔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괄호 열고 0.3, 27.2, 마이너스 12, 괄호 닫고 이런 식으로요. 이때 쓰인 괄호도 후디니에서 쓸 수 있는 특수문자 중 하나입니다. 정보를 알파벳으로 쓸 수 있습니다. 변수를 만들어줄 때 A, B, E, N 이런 식으로 단일한 알파벳을 쓸 수도 있으며 age, add point 등등 단어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잠시 뒤에 타입캐스팅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건데요. 중요한 건 타입캐스팅을 통해 혹은 기능을 정의 내리는 과정을 하기 전엔 age라는 단어는 뜻을 가진 단어가 아니라 A, G, E 이 세 알파벳의 나열에 불과합니다. 후디니는 의미가 없는 알파벳의 나열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맥스 언어의 문법을 표현하기 위해 괄호나 세미콜론 그리고 더하기, 곱하기, 꺽쇠 괄호와 같은 특수문자가 이용됩니다. 앞선 숫자와 알파벳은 문법을 표현해주는 특수문자가 없으면 역할을 만들어주지도 못합니다. 이 세 가지 숫자, 알파벳, 그리고 특수문자가 맥스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장 기능 그리고 사용자 정의 기능. 맥스 언어를 이용함에 있어서 데이터를 가공하기 위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올림, 제곱, 소수점을 제거하여 플롯 정보를 인티저 정보로 바꿔준다든지 또 점을 만들어준다든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벡터의 크기를 측정해주는
이런 기능들이 백스 펑션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기능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펑션은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펑션은 함수라고도 종종 부를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미 후디니 안에 내장되어 있는 기능들을 빌트인 펑션, 내장 기능이라고 부릅니다. 사용자 정의 기능, 인풋과 조건에 따라 사용자가 원하는 아웃풋을 받아내주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도록 펑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펑션은 사용자가 정의하기에 따라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이해를 전혀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과정은 테스트라는 펑션, 함수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처음 백스를 알아감에 있어서는 내장 기능을 먼저 익히고 코딩 실력 자체가 늘면 사용자 정의 기능을 공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보의 종류, 데이터 타입. 자, 3강 파트 3까지 여러분의 직감과 수업의 분위기로서 당연하게 다뤄왔으나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이랍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는 숫자와 알파벳으로 구성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인티저, 플롯, 벡터, 어레이, 스트링, 매트릭스, BSFD, 스트럭처와 같은 데이터 타입이 백스에서 이용됩니다. 최초 입문 강의에서 여러분은 인티저, 플롯, 벡터 이 세 가지를 자유롭게 다뤄내시는 것까지가 목표이고요. 개념적으로는 어레이, 스트링, 매트릭스의 존재까지 이해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int, 인티저의 줄임말로서 정수를 뜻합니다. 0, 1,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와 같은 수를 뜻하며 소수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길이나 크기와 같은 정보보다는 횟수, 1개, 2개, 1번, 2번, 0번 인풋, 1번 인풋 이와 같은 정보에 더 주로 이용이 됩니다. 프레임이나 포인트 넘버와 같은 정보에도 쓰이며 몇 번째 정보인지를 말하는 인덱스에서도 인티저의 수를 이용합니다. 플롯, 소수점을 가진 수로서 이론적으로는 음수와 영, 양수를 모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로 위치값, 크기, 길이, 시뮬레이션 결과값 등등에 많이 쓰입니다. 우리가 이용해온 포지션 값도 플롯 값 3개로 이루어진 정보입니다. 벡터, 약간 어렵게 말하다가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벡터는 수학과 물리적으로 말하자면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개념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시작점과 종점의 개념이 있고 이를 화살표로 표현하는 벡터의 개념은 기하학적인 방식이고요. 원점을 기준으로 종점까지의 위치 차이로서 벡터를 나타내기 시작하면 대수적인 방법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3D 프로그램과 코딩에서의 벡터 방식은 대수적 방식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의 직감으로 3차원 벡터를 떠올리게 될 것이고 그 변수는 당연히 x, y, g로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어느 부분은 맞고 어느 부분은 보완이 필요합니다. 후디니에서는요. 후디니와 코딩에서 말하는 벡터는 수학적 개념을 내포한 그런 게 아닙니다. 세 가지 정보를 취급하는 동적 배열 구조 단위입니다. 쉽게 말할게요. 세 가지 정보를 한 번에 담고 있는 컨테이너 혹은 클래스입니다. 더 쉽게 말할게요. 괄호 안에 세 개의 정보를 넣고 컴마로 각각의 정보를 구분 지어주면 벡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묶인 정보는 벡터라는 단위로서 한 쌍이 됩니다. 정보를 세 개를 담는 벡터를 먼저 말씀드렸고요. XY 좌표에서 1,2와 같이 두 개의 정보를 다루게 되면 벡터 2, A, B, C, D처럼 4개의 정보를 다루게 되면 벡터 4가 됩니다. 어레이와 매트릭스부터는 지금 당장 다룰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만 벡터, 배열, 행렬은 세 가지를 유기적으로 이해해두면 좋습니다. 어레이, 한국말로는 배열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 정의를 내리자면 단일 식별자를 통해 데이터 타입의 여러 변수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집계 데이터 유형입니다. 좀 쉬운 말로 말을 해볼게요. 배열은 같은 데이터 타입의 변수를 일렬로 늘어놓은 형태입니다. 자, 배열을 통해 2개의 정보, 3개의 정보, 4개의 정보를 둔다면 벡터 2, 벡터 4와 다른 점이 무엇이냐고 할 수 있는데요. 컴퓨터가 받아들이는 자료 해석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배열은 반복문과 결합하면 연속적이고 반복되는 값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결과적인 데이터는 동일하거나 비슷할 수도 있지만 이용되는 용도가 벡터와 다릅니다. 이 부분은 백스의 문법을 익혀나감에 따라 다시 설명드리게 될 부분입니다. 매트릭스, 수학 시간에 배우는 행렬입니다. 이때 가로줄을 행, 세로줄을 열이라고 부르며 이는 로우, 컬럼 이렇게 부릅니다. 2 곱하기 2, 3 곱하기 3, 4 곱하기 4와 같은 종류로 매트릭스 2, 매트릭스 3, 매트릭스 이렇게 불립니다. 벡터와 달리 3 곱하기 3이 아닌 4 곱하기 4가 기본입니다. 우선은 매트릭스의 정보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바와 같이 괄호 속에 괄호로 표현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이제 간단히 벡터와 어레이, 매트릭스를 비교해 보면서 볼게요. 앞에서 이 셋을 유기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숫자와 특수 문자로 벡터를 표현한 것과 어레이 그리고 매트릭스를 보시면 그 구조가 많이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레이에서 제가 같은 데이터 타입의 변수를 일렬로 늘어놓은 형태라고 말씀드렸죠. 어레이에 벡터가 쓰이면 이렇게 매트릭스의 정보와 동일해질 수 있습니다. 스트링, 글의 형태로서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덕, cat, TWA101, hello world와 같은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TWA101을 보시면 숫자도 글로써 저장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뒤에서 변수를 배우게 되면 이렇게 변수에 대응하는 문자를 저장해 줄 수 있는데요. 스트링 d는 doc, 스트링 like은 twa101 이렇게 됩니다. 아참, 여러분 고맙다는 말을 이 타이밍에 꼭 심어두고 싶었어요. 제 강의에 대한 좋은 평가와 칭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긴 문장 같은 경우에도 스트링 변수 땡큐를 만들어주고 I really want to put the words of thank you in this timing.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good evaluation and compliment for my lecture. 뭐 이렇게 저장할 수 있겠죠? 데이터 타입엔 BSTF, struct 이 두 가지의 형태가 더 있는데요. 이 내용은 지금 알기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내용이라 기초 내용을 배우는 지금은 설명드리지 않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자, 지금까지 간단하게 인티저, 플롯, 벡터, 어레이, 매트릭스, 스트링을 배웠는데요. 실제로 TWA 후디니와 함께 후디니를 처음 배워나가는 최초 입문 과정에서는 인티저, 플롯, 벡터, 스트링 정도의 데이터 타입만을 이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자, 데이터 타입에서 분량이 갑자기 많았기 때문에 중간 정리를 살짝 하고 갈게요. 배우는 흐름에서 길을 잃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치브 vab, 어치브 wrangle의 기초를 배울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정보는 vex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vab과 wrangle를 다루기 전에 우선 vex 언어의 기본 지식을 배우고 있습니다. vex 언어의 기본 지식 9가지 항목 중 앞 3가지를 배웠는데요. 첫 번째, vex의 정보 형태에서 뭘 배웠죠? vex의 정보의 가장 작은 요소가 보다 숫자, 알파벳, 특수문자. 두 번째, 내장 기능과 사용자 정의 기능에서 뭘 배웠죠? 함수와 펑션, 기능은 같은 거고 우선 내장 기능부터 알아야 한다. 세 번째, 데이터 타입에서 뭘 배웠죠? vex에서 다룰 수 있는 데이터의 형태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 종류로는 인티저, 플롯, 벡터, 어레이, 매트릭스, 스트링 이 정도를 배웠습니다. 자, 이제 vex 언어 기본 지식 네 번째, 닷 오퍼레이터부터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닷 오퍼레이터, 정보 택하기. 이 내용 역시 여러분의 직감을 믿고 그리고 수업의 분위기로 당연하게 넘어갔던 부분입니다. 이젠 이론적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인티저와 플롯은 정보 자체로 택할 정보를 고르는 과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인티저 정보 3개로 구성된 A라는 벡터 정보가 있습니다. 정보 A는 2, 4, 1이고요. 인티저 벡터인 정보 A에서 두 번째 값을 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A.y 이런 식으로 부르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플롯 벡터 B가 있고 그 정보가 0.7, 마이너스 2.49, 3.82 이렇게 있다면 마지막 세 번째 정보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BG입니다. 우리가 벡터 정보를 다룰 때 당연하게 3차원 공간 XYZ를 떠올리기 때문에 닷 오퍼레이터에서 XYZ를 언급하는 게 당연할 수 있습니다. 다만 XYZ가 아닌 방법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UV 방법과 RGB 방법입니다. 우리가 색과 텍스처링을 할 때 이야기하고 들어본 적이 있는 단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표를 보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보시는 바와 같이 X, Y, Z, W 방식은 벡터 2부터 벡터 4까지 모든 방법을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UV 방식으로 정보를 찾을 때는 벡터 2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RGBA 방식은 벡터와 벡터 4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일단 어레이는 지나가도록 하고요. 매트릭스의 데이터에서 특정 값은 어떻게 택할까요? 지금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는 건 4 곱하기 4 행열입니다. 행, 열, 가로로 행이고 세로로 열입니다. 가로로 먼저 X, Y, G, W를 적용하고 세로로 X, Y, G, W를 적용해서 두 값을 행과 열의 순서로 써주시면 됩니다. 만약 제가 매트릭스 K의 정보에서 행으로 두 번째, 열로 첫 번째 정보를 부른다면 결과는 3이 될 겁니다. 이때 우리가 써줘야 할 닷 오퍼레이터는 닷 yx가 됩니다. 그럼 k.gy의 값은 뭘까요? 세 번째 행, 두 번째 열, 1입니다. k.wg의 값은 뭘까요? 네 번째 행, 세 번째 열, 6입니다. k.yw는요? 4입니다. 연산작용. 연산작용은 실제로 벡스 코딩 작업 과정에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내용을 뜻합니다. 또한 함수에 변수를 넣어 값을 반환받는다든지 값을 넣어 원하는 점을 선별한다든지 이런 과정 또한 연산작용의 일부입니다. 자, 처음 코딩을 접하는 여러분께는 연산작용을 이해하기 위한 안전한 아이디어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같은 데이터 타입끼리 계산해준다 입니다. 별것 없습니다. 인티저는 인티저끼리, 플롯은 플롯끼리, 벡터는 벡터끼리 계산이 되도록 유도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모든 과정에서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속도라는 위 벡터에 3.5배만큼 값을 곱해줘야 하는 경우 벡터 곱하기 플롯이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이 연산되어야 합니다. 직감적으로 벡터 2,1,3 곱하기 플롯 3.5면 벡터 7, 3.5, 10.5 이런 식으로 바로 떠올려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플롯 곱하기 벡터라면 어떨까요? 플롯 3.5 곱하기 벡터 2,1,3 이렇게요. 서로 다른 정보끼리 계산이 되어야 할 경우 방금 좀 전에 보여드린 플롯 곱하기 벡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자, 인티저와 플롯이 곱해진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제가 이걸 이야기하는 이유는 데이터 타입이 곱해지거나 더해지는 순서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즉, 인티저 곱하기 플롯과 플롯 곱하기 인티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강력하게 적용되는 규칙과 느슨하게 적용되는 규칙이 있다고 가정하고 먼저 강력하게 적용되는 규칙으로 설명드릴게요. 서로 다른 타입이 계산될 때 결과는 먼저 쓰인 데이터 타입을 따르는 게 강력한 규칙입니다. 플롯 곱하기 인티저는 플롯입니다. 인티저 곱하기 플롯은 인티저입니다. 느슨하게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요. 어치비트 랭글에서 맥스를 이용한다고 가정해볼게요. 숫자가 인티저나 플롯처럼 데이터 타입이 정의되지 않은 상태로 3 곱하기 1.5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인티저의 플롯이 곱해지는 경우라고 볼 수 있지만 정의되지 않은 정수의 경우 플롯 정보로 맥스가 유추하기 때문에 결과값 4.5를 리턴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앞서 말한 느슨하게 규칙이 적용된 경우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정의가 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인티저 a는 3, 플롯 b는 1.5, 인티저 a 곱하기 플롯 b 이런 식이라면 4.5가 아니라 4가 반환됩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한 강력하게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이 규칙을 아셔야 값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꽤나 중요하기 때문에 몇 가지 예시를 더 들어드릴게요. 플롯과 인티저가 곱해지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카운트에 따라 얼마나 움직일지에 대한 플롯 각도 곱하기 인티저 카운트. 이 경우엔 결과값이 플롯으로 된 각도 숫자가 나옵니다. 1초에 움직이는 각도가 6.3도이고 총 움직인 횟수가 7회라면 6.3도 곱하기 7을 해서 44.1도라는 플롯 정보가 나옵니다. 이번엔 인티저 곱하기 플롯의 예시입니다. 특별한 설정을 해주지 않으면 타임라인의 프레임 값은 인티저 값만을 나타냅니다. 0, 1, 2, 3 이런 식으로 0프레임, 1프레임, 2프레임, 3프레임과 같은 값만을 취급합니다. 자, 0프레임, 3프레임, 7프레임 이렇게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이 존재한다고 가정했을 때 애니메이션의 간격을 0프레임을 기준으로 1.6배 혹은 1.7배 늘려주려고 합니다. 먼저 1.6배로 늘려준다면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0, 4.8, 11.2와 같은 값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레임은 플롯이 아닌 인티저로만 결과를 줄 수 있죠. 따라서 0프레임, 4프레임, 11프레임 이런 결과를 받게 됩니다. 자, 이번엔 간격을 0을 기준으로 1.7배 늘려주면 어떨까요? 단순히 수학적으로 0, 5.1, 11.9가 나올 거고 프레임에 대응되는 결과값은 0프레임, 5프레임, 11프레임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제가 애매하게 1.6과 1.7을 곱해줬는데요. 처음 우리가 기대했던 0, 3, 7의 간격의 애니메이션과 1.6을 곱해준 결과, 1.7을 곱해준 결과가 엄밀히 따지면 비율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번엔 절반의 간격으로 줄였다가 다시 2배를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연산 과정에서 데이터 타입이 다른 경우 무엇을 기준으로 정보를 반환하는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흐름을 기억하며 들으셔야 해요. 놓치면 안 됩니다. 자, 0프레임, 3프레임, 7프레임 간격을 0을 기준으로 0.5배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 계산으론 0, 1.5, 3.5입니다. 인티저로 결과가 나오면 키프레임은 0, 1, 3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간격을 절반으로 줄인 애니메이션의 결과가 생각보다 마음에 안 들어서 간격을 다시 원래대로 2배 늘려주는 경우 인티저 곱하기 플롯은 인티저 0프레임, 2프레임, 6프레임이 됩니다. 자, 절반으로 줄이고 다시 2배 늘려준 결과가 어떤가요? 기존 0, 3, 7대의 결과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키프레임으로 만든 애니메이션의 경우 극단적으로 간격을 좁혀주거나 늘려주면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할 경우 처음 의도했던 움직임과 뉘앙스가 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인티저 곱하기 플롯은 인티저이기 때문에 점점 데이터를 읽게 되는 거죠. 참 이게 절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자, 서로 다른 데이터가 연산될 때 그때그때 타입에 따라 그 규칙이 조금씩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벡터와 플롯, 벡터와 매트릭스 이처럼 서로 다른 정보들이 부딪힐 때마다 그 규칙들을 각각 알아가야 합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 숫자를 계속 다루게 되는데요. 숫자로 이루어진 이런 정보들은 직감적으로 원하는 결과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 결과가 다르거나 값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왜 안 되는 거지 하고 막힌다면 데이터 타입이 달라서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닌가 먼저 점검해보면 도움이 됩니다. 연산자. 단어가 부자연스럽긴 한데요. 처음 다루는 지금은 수학에서 쓰이는 기호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몇몇 특수문자 괄호, 컴마, 느낌표, 물음표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 하는 지금은 연산자를 이용해 무엇을 구해줘 정도의 내용을 다룰 거고요. 나중엔 괄호 안의 조건을 판별하고 이 안의 내용대로 결과를 도출해줘 이런 연산까지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더 발전한다면 예시로 TWA 펑션이라는 기능을 직접 정의하고 후디니가 제공하지 않는 함수를 만들어 쓰기에 도달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용자 정의 기능이 이런 거랍니다. 타입캐스팅, 한글로는 형 변환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코딩을 이미 안다면 무슨 말인지 알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형 변환. 참 이 말 하나로는 무슨 역할인지, 무슨 뜻인지 와닿지 않기 때문에 제 식으로 설명드릴게요. 맥스는 일종의 컴퓨터 언어로 사용자인 우리가 후디니에게 말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후디니는 사용자가 준 정보가 뭘 뜻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면 좀 많이 힘들어합니다. 사람처럼 직관과 유추 이런 게 없습니다. 하나하나 알려줘야 해요. 맥스가 가진 직관과 유추는 숫자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알아듣겠지 하고 코드를 입력하면 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왜 못 알아듣는 거야? 이런 식으로 후디니와 싸워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려주는 게 맞아요. 자, 101. 우린 당연히 숫자 101을 생각하겠지만 후디니에게는 이 정보의 타입을 알려줘야 합니다. 물론 이게 뭐다 안 알려준다면 후디니가 가진 최선의 직관과 유추, 숫자구먼 일단 그럼 플롯인 줄 알고 있을게, 이 정도까지는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101번, 101회, 101번째 인풋과 같은 int 101인지 101.000과 같은 플롯 101인지 기왕이면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101은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서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TWA101 이런 고유 명사처럼요. 이때 쓰인 101은 string 101 이런 식으로 알려줘야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문자 정보 알파벳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트리뷰트 랭글에서 TWA라는 문자를 변수로 이용하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코드를 입력하는 곳에 TWA라고 그대로 입력하면 후디니는 이런 반응을 할 겁니다. 정의되지 않은 TWA라는 문자열이 나타남. 곤란하다. 나는 결과 도출을 포기한다. 이럴 겁니다. 자, 최초의 정의를 내려주는 과정이 바로 타입 캐스팅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변수가 될 TWA 앞에 타입을 적어줌으로써 TWA라는 데이터가 인티저인지 플롯인지 벡터인지 아님 글자 그대로 스트링인지 정해줘야 합니다. 한번 타입 캐스팅을 마친 변수는 후디니가 알아들을 수 있는 문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용 중인 attribute wrangle 어디서 다시 TWA를 쓰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꼭 참고해주세요. 자, 문자를 입력함에 있어서 타입 캐스팅 없이도 후디니가 문자를 이해해내는 예외가 있는데요. 바로 문법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어 벡터, 인티저, 괄호, if, for 같은 게 있고요. 그리고 빌트인 펑션, 내장 기능이죠. floor, add point, length와 같이 이미 문법과 펑션으로서 후디니가 라이브러리에 가지고 있는 내용들은 특별한 타입 캐스팅 과정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변수, 그리고 attribute. 중고등학교 수학 시간 때에 이런 식을 쓸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수 값을 써두고 계산하는 식으로요. x가 4, y가 3, 스몰 a는 2x 플러스 y. 이때 대문자 a가 2 스몰 a 곱하기 3.14라면 이런 식으로요. 어트리뷰트 랭글 노드에서 벡스 코딩을 실제로 하게 되면 비슷하지만 약간 다르게 쓰게 될 거랍니다. 문법이 있기 때문이죠. 구체적인 문법은 차차 알려드릴게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타입 캐스팅과 함께 알파벳을 써줌으로써 앞으로 어떤 변수들을 이용할지 선언해줍니다. 인티저 x, 인티저 y, 인티저 a 이런 식으로 앞에 타입을 적어준 과정이 타입 캐스팅이었고요. 지금부터 x와 y, a는 정수의 변수로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엔 변수 값들의 관계를 설정해줍니다. 이때 구해진 스몰 a 값을 활용해 포지션 y 값에 변화를 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위에서의 변수와 밑에 골뱅이 p.y는 느낌이 조금 다르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방금 보신 포지션 y 앞에 붙은 골뱅이 표시는 여기 보이는 p라는 값이 attribute임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즉, 골뱅이 p.y는 속성 p의 y 내용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attribute을 알려드리기 위해 잠깐 attribute verb, wrangle 노드 자체에 대해 이야기해드릴게요. verb과 wrangle 노드를 이용하면 노드 안에서 여러가지 수학적 연산과 기능적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산 과정을 위해 앞에서 본 x, y, a 이렇게 변수를 만들어 이용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용된 x, y, a와 같은 변수는 새롭게 이어진 attribute verb이나 attribute wrangle에서 다시 이용이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변수는 지금 이용하고 있는 attribute verb, wrangle에서만 유효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변수는 지금 이용하고 있는 attribute verb, wrangle에서만 유효합니다. 이는 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차이가 사용자 입장에서 본 변수와 attribute의 차이거든요. attribute이라고도 불리며 속성이라고 불리는 이 정보는 마치 변수처럼 이용이 가능하고 변수처럼 연산이 가능합니다. 방식은 다르지만 attribute 또한 변수들처럼 타입 캐스팅을 해줘야 합니다. float attribute, integer attribute, vector attribute, string attribute 이런 식으로요. 이는 이따가 작업을 하면서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오른쪽에 wrangle, verb, wrangle를 주목해 보겠습니다. 변수와 attribute을 이용해
원하는 값을 구하고 이용했다고 가정할게요. 첫 번째 랭글에서 KAAZB라는 변수와 attribute result, attribute BB를 이용했습니다. 이때 다음 밥 노드로 넘어가는 시점에 정보가 어떻게 남고 어떻게 보내질지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 랭글에서 이용했던 변수 KAAGB와 같은 변수 데이터는 더 이상 다음 노드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attribute result, attribute BB는 정보가 남아 attribute로서 다음 노드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새로 만들어진 노드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랍니다. attribute를 지우기 전까지요.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노드의 형태로 작동하는 vab에서 변수 zr과 zp, cb를 만들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성 attribute length와 attribute age를 만들어 정보를 가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랭글 노드를 만들어 주는데요. 이때 랭글 노드의 맥스 코드 입력란이 완전히 비어 있다면 마지막 노드는 어떤 변수와 속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변수와 속성을 받았을까요? 간단합니다. 앞서 이용된 변수들은 다 사라져서 의미가 없습니다. 속성, attribute만이 인풋의 정보로 들어오게 됩니다. attribute result, attribute bb, attribute length, attribute age가 있을 예정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변수와 attribute의 제일 중요한 차이점은 변수는 결과를 내는 과정의 한 노드 안에서 임시로 쓰이는 정보이고 attribute, 속성은 계산 과정과 결과에 남아 다음 노드에게도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글로벌 variables 그리고 몇 가지 이미 할당이 되어 있는 속성들. 맥스 기본 지식 마지막입니다. 곧 후디니로 넘어갈 테니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앞선 강의에서 파라미터의 글로벌 베리어블을 부르는 방법들을 알려드렸었습니다. 현재 프레임을 부르기 위해 $F, 시간을 표시하기 위해 $T 이런 식으로요. 자, 이와 같이 글로벌 베리어블을 부르는 방법이 맥스에도 있습니다. 파라미터에서 부를 때 쓰는 익스프레션 방식과 맥스 코딩에서 쓰는 방식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달러와 골뱅이 표기의 차이도 있으며 동일한 내용을 부르지만 적어야 하는 방법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프레임을 부르기 위해 파라미터에서는 $F로 써야 하고요. 맥스에서는 attribute frame으로 써야 합니다. 시간을 부르기 위해 파라미터에서는 $T라고 입력하면 되고요. 맥스에서는 attribute time으로 써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작업을 해나가면서 더 알려드릴 예정이고 사이드 FX 후디니 도큐먼트를 보시면 일목요연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몇몇 이미 할당이 되어 있는 attribute에 대해 말해볼 건데요. 우리에게 포지션 정보인 attribute P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져서 attribute P임에도 이게 속성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attribute P처럼 어떤 attribute은 암묵적으로 표기와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P, 포지션, 위치, CD, 색, N, 노멀, V, 벨로시티, 속도 등등이 그 예시입니다. 작업을 하면서 아무렇게나 attribute를 쌓다 보면 이미 할당되어 있는 attribute를 건드려 원하지 않는 결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럴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자, 기본적인 룰을 드디어 다 설명드렸습니다. 아주 가볍게 룰 확인만 하고 후디니에서 attribute 랭글 만져볼게요. 첫 번째, 정보의 형태, 숫자, 글, 특수 문자를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내장 기능 그리고 사용자 정의 기능. 내장된 펑션이 있다. 만들어질 수도 있다. 세 번째, 데이터 타입, 인티저, 플롯, 벡터 등등. 네 번째, 정보 택하기, .x, .y, .g 이런 식으로 정보를 택할 수 있다. x, y, g, uv, RGB 방식 등등이 있다. 다섯 번째, 연산, 기왕이면 같은 타입끼리 계산하자. 서로 다른 정보끼리 계산이 된다면 일단 먼저 쓴 타입이 우선이다. 타입을 잘 살피자. 여섯 번째, 연산자, 수학식과 같은 느낌, 점점 문법화될 예정이다. 일곱 번째, 타입 캐스팅, 데이터에 타입을 정해주고 선언할 수 있다. 여덟 번째, 변수와 attribute, 임시로 쓸 변수인지 속성으로 남겨 결과로 둘 attribute인지 정해야 한다. 아홉 번째, 글로벌 variables, 그리고 몇 가지 이미 할당되어 있는 속성들. 글로벌 variable은 맥스에서 불러올 수 있고 이미 당연하게 약속되어 이름이 정해진 속성들, attribute이 있다. 자, 이론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근데 이만큼은 룰로서 꼭 알려드리고 들어가야 이제 attribute와 attribute 랭글을 다루기가 좋습니다. 이제 후디니로 넘어가서 하나씩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도 후디니를 켜시고 수업을 쫓아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우측에 이렇게 단어들을 띄워놓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는 잊지 않고 계속 떠올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인터페이스를 조금 수정할게요. 지금 빌드 상태에서 오브젝트를 위로 올려주시고요. 자, 여기서 P를 누르면 파라미터 창을 이 오브젝트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씬뷰에서 위아래로 나눠줄게요. 그리고 아래에서 씬뷰를 부르는 게 아니고요. 지오메트리 스프레드시트를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튜브 밥 랭글을 다루는 목표가 자료에 있기 때문에 지오메트리 스프레드시트를 더 잘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수정해 주었습니다. 우선 오브젝트에서 탭키 누르시고 지오메트리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지오메트리 안으로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어튜브 랭글 노드를 꺼내주시고 마찬가지로 어튜브 밥도 우선 꺼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튜브 밥, 어튜브 랭글 이 둘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어튜브 랭글을 알려드리고 어튜브 밥을 다뤄보도록 할게요. 어튜브 랭글은 백스코딩 그 자체입니다. 반면 어튜브 밥은 백스코딩을 시각화, 노드화 해둔 작업 방식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튜브 밥이 처음 배울 때 쉽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요. 맥스와 동시에 이해하지 않으면 나중에 상대적으로 맥스가 너무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선 어튜브 랭글의 파라미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내용이 하나 나왔는데요. 바로 백스프레션이라고 되어 있고 검정색 화면입니다. 이 화면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백스 코딩을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건 바로 런오버입니다. 이 런오버는 뭐냐면 어디에 대해 수행을 할지 이런 걸 묻는 거거든요. 지금은 기본적으로 어튜브 랭글을 꺼냈을 때 포인트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위아래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몇 가지 더 항목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Detail only once가 있고요. Primitives, Points, Vertices, Numbers 이렇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최초 입문 강의에서 포인트만 잘 다뤄도 큰 수학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선택지들이 뭘 의미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곳에서 하는 백스 코딩, 정보 처리의 과정을 어떤 속성에 적용할지를 런오버에서 정해주게 됩니다. 포인트 속성에서 작업을 할 건지, 면 속성에서 작업을 할 건지, 포인트와 면의 관계인 vertices에 대한 작업을 할 건지 이런 걸 택해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쉬운데 나머지 것 중에서 디테일, only once 이 부분을 간단하게는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작업을 실제로 할 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할 거지만요. 자, 디테일 only once를 알기 위해 우선 더 기본이 되는 포인트, primitive, vertices에 대해 말해볼게요. 여기 있는 세 항목을 말을 해보겠습니다. 런오버는 어튜브 랭글, 어튜브 밥 두 노드에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어튜브 랭글에도 런오버가 있고 어튜브 밥에도 런오버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런오버를 가장 기본이 되는 포인트로 설정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말로 풀어서 런오버의 내용을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인풋에서 받은 모든 점에 대해 사용자가 말한 정보 처리 과정을 거쳐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모든 점에 대해서입니다. 그럼 런오버를 프리미티브로 바꿔주면 어떨까요? 자, 말로 풀어 설명을 해볼게요. 인풋에서 받은 모든 면에 대해 사용자가 말한 정보 처리 과정을 거쳐주세요. 이 뜻입니다. 제가 모든 점, 모든 면, 모든 vertice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어튜브 랭글과 밥에서의 정보 처리는 기본적으로 런오버에서 선택된 항목에 대해 동시에 처리해 주게 됩니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detail only once 이건 뭘까요? 자, 말로 설명해 볼게요. 특정 정보에 대해 한 번만 정보 처리 과정을 해주세요. 이 뜻입니다.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나중에 배울 빌트인 펑션 중에 add 포인트가 있습니다. add 포인트는 점을 추가해주는 기능인데요. 우리가 런오버를 포인트로 선택한 경우에 8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직육면체에게 점을 생성하는 add 포인트 펑션을 준다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포인트로 런오버를 설정했다는 뜻은 모든 점에 대해 add 포인트라는 기능을 수행해 주세요 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0, 1, 2, 3, 4, 5, 6, 7 이 모든 점에 대해서 점을 추가해 주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몇 개의 점을 우리가 얻게 될까요? 8 곱하기 2 16개의 점을 얻게 되겠죠? 자, 8 곱하기 2 16개의 점을 결과적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때 디테일 only once를 선택해주면 어떨까요? 제가 아까 only once를 뭐라고 설명드렸었죠? 한 번만 정보 처리 과정을 거쳐주세요 라고 설명드렸었죠. 이 경우에는 8개의 모든 점에 대해서 정보 처리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8개 더하기 1개 결과적으로는 9개의 점을 얻게 됩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요. 진도를 계속 나가볼게요. 포인트, 디테일 only once 이 부분은 실제로 작업에서 마주쳐야 그 용도와 목적이 이해가 더 잘 가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곧 직접 백스 코딩을 해볼 건데요. 코드를 쓰는 문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백스 코딩 규칙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규칙, 이론 지긋지긋하시죠? 한 번만 잘 이해하면 두 번 다시 이 부분에서 머뭇거리지 않게 되실 거예요. 다 왔습니다. 조금만 힘내셔요. 딱딱하지 않게 설명드려볼게요. 백스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후디니와 대화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도움이 되는데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말을 거는 거기 때문에 후디니가 알아들을 수 있게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드로서 말을 하기 전에
내가 하는 말을 후디니가 어떻게 알아들을지 예측할 필요가 있어요. 자, 백스는 일종의 언어이고 코딩은 일종의 대화 행위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기본 예의가 있습니다. 바로 말을 걸었으면 말을 맞춰줘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세미콜론이에요. 원하는 말을 맞췄다면 꼭 세미콜론을 해줘야 합니다. 세미콜론이 없으면 후디니는 하염없이 문장이 끝나기를 기다릴 거랍니다. 자, 이게 대화하는 첫 규칙이에요. 기본 매너입니다. 자, 사용자가 할 수 있는 말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 방식으로 간단히 분류해 보았는데요. 사용자 쪽에서는 크게 선언, 그리고 계산 요청과 명령,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언과 계산 요청은 또 각각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우선 선언부터 볼게요. 첫 번째, 존재 선언입니다. 두 번째, 값 선언입니다. 존재 선언은 타입 캐스팅과 함께 어트리뷰트나 변수가 사용될 예정이다 혹은 존재한다, 이런 내용을 선언하는 걸 말합니다. 값 선언은 존재 선언과 병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선언된 존재의 값을 알려주는 행위입니다. 그 값은 타입 캐스팅에서 정의된 타입이어야 합니다. 계산 요청과 명령에서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단순 계산, 단순 명령이 있고요. 그리고 후디니가 스스로 판단하고 계산하거나 수행하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제가 방금 후디니가 스스로 판단하는 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예시로는 조건문, 반복문 같은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적인 걸 익히고 난 뒤 천천히 다루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용자인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말을 걸고 후디니에게 명령하게 될지 알려드린 거예요. 우리가 이런 네 가지 방식으로 말을 하면 후디니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항목별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선언에서 존재 선언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어트리뷰트나 변수가 있음을 말해준과 동시에 후디니는 사용자가 말한 어트리뷰트 변수를 인지하게 됩니다. 변수 같은 경우 앞으로 이 변수가 이용될 걸 후디니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변수의 타입을 알기 때문에 다음에 사용자가 타입 캐스팅을 하지 않더라도 변수를 이용함에 문제가 없습니다. 후디니는 올바르게 이해할 거예요. 두 번째, 값 선언입니다. 자, 이제 등호라고 하죠. 이퀄이 쓰이는 말의 방법을 뜻하는데요. 존재가 선언된 변수나 어트리뷰트에 값을 넣어주고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단순 계산 또는 단순 명령. 이 과정에서는 사용자가 준 연산식을 기반으로 계산을 해준다든지 함수 기능을 수행해주는 걸 뜻합니다. 네 번째, 후디니가 판단하고. 이 부분은 세 번째 단순 계산, 단순 명령과 비슷한데요. 이 명령을 수행하는 조건들이 생깁니다. 조건이 맞고 얼만큼 수행할지 후디니가 스스로 판단하게 될 거랍니다. 제가 백스 코드가 쓰여있는 문장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 문장을 해석한 뒤에 후디니로 넘어가서 직접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문장은 포인트로 런오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문장이 이해가 가시나요? 자, 첫 문장부터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가장 첫 문장에는 존재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float attribute이라고 존재 선언을 하면서 AA라는 float attribute AA가 존재한다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문장을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문장에서는 A attribute에 대한 값 선언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앞에 F가 쓰여있지 않죠. 그 이유는 이미 이전에 존재를 선언했을 때 플롯인 걸 알려줬기 때문에 여기에 F를 쓰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자, 모든 문장의 마무리에 세미콜론 있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기본이에요. 자, 세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앞에 봤던 이 두 문장과 맥락이 유사한 걸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float attribute BB가 존재한다고 존재를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문장에서는 float attribute BB의 값이 3.9라는 것을 값 선언을 해준 겁니다. 자, 맨 마지막 다섯 번째 문장은 앞에 첫 문장,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네 번째 문장과 형태가 조금 다르죠. 첫 번째, 세 번째 문장을 보면 존재 선언을 하는 공간이 있었는데 존재 선언 없이 바로 골뱅이 p.y가 나옵니다. 이 이유는 이미 attribute rank 자체가 p라는 속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attribute p라는 것이 벡터로 되어 있다는 것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단지 attribute p.y로 불러내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값 선언을 해준 거예요. 그 값이 뭐냐면 attribute bb, 이렇게 선언을 해주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러면 후디니에서 한번 직접 입력해 볼게요. 여러분도 직접 치면서 쫓아오셔야 합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문장을 attribute wrangle에서 한번 직접 써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여기에 코드를 쓰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attribute wrangle의 정보를 한번 볼게요. 이 위에 000이 써있고 이 밑에 보면 포인트 p 해서 attribute p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인트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 런오버로 포인트를 돌려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풋이 될 정보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add를 꺼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점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플래그를 켜주면요,
자, 점이 생성된 걸 볼 수 있는데 제 점이 스피어처럼 큰 이유는 별다른 이유가 아니라 디스플레이 옵션에서 포인트를 키웠을 뿐입니다. 자, 그리고 박스도 하나 만들어 줄게요. 박스를 플래그 켜볼게요. 자, 점과 박스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위치 노드를 꺼내주세요. 그리고 점부터 하나씩 연결을 해줍니다. 스위치 노드에 플래그를 켜주시면, 자, 스위치 노드에는 셀렉트 인풋이라고 해서 이게 순서에 맞게 첫 번째 인풋, 두 번째 인풋이 되는 것입니다. 스위치 노드에 여기 보시면 add 1, 박스 1 이렇게 순서가 써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순서를 바꿔주면 박스가 첫 번째, add가 두 번째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싶은 결과를 셀렉트 인풋에서 바꿔주면 그때 결과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어차피 밥 지울게요. 그리고 이제 어치비트 랭글에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플래그 켜주시고요. 자, 어치비트 랭글의 파라미터 한번 확인하고, 자, 런오버 포인트로 진행할 거고요. 백스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입니다. 자, 생각보다 별거 없어요. 일단은 존재 선언부터 할 건데요. float attribute AA가 존재한다고 쳐줍니다. 그리고 이제 AA가 2.7이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은 여기 노랗게 되어 있지만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요. 여기에 문장이 다 써지고 나면 나와서 클릭을 해주면 이 정보가 지오메트리 스프레드시트에 업데이트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AA라는 플롯 정보를 입력을 한 거고요. 제가 여기서 점과 박스를 동시에 만들어서 스위치로 했었는데요. 지금은 어치비트 랭글에서 플래그를 보면 점이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스위치에서 박스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어치비트 랭글이 어떻게 바뀌는지 볼게요. 자, 지금 보이고 있는 건 스위치에서의 지오메트리 스프레드시트의 정보고요. 어치비트 랭글을 보겠습니다. 자, AA라는 정보가 만들어졌고 어트리뷰트로서 모두 2.7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설명할 때 뭐라고 했죠? 어트리뷰트 랭글에서는 포인트가 런오버로 지정이 되어 있을 때 인풋으로 들어온 모든 점에 대해서 밑에 적은 코드를 실행해 주십시오 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계속해서 적어볼게요. float bb가 존재하고 골뱅이 bb는 3.9. 자, 문장을 마칠 때는 꼭 세미콜론을 써줘야 됩니다. 자, 세미콜론 한번 지워볼게요. 그리고 바깥에 다른 지점을 클릭했을 때 여기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한번 봐보세요. 자, 나와서 다른 걸 누르자마자 경고 표시가 뜨면서 정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여기에서 문장을 맞춰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장을 맞춰볼게요. 자, 정상적으로 내용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에서 다시 점으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0번 인풋으로 바꿔주면 add에 있는 정보가 내려오면서 어치비트에 이 코드의 정보가 입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 attribute p.y는 attribute bb 이것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ttribute 표시해 주시고요. p 대문자입니다. p.y 자, 값 선언을 하는 거예요. 는 attribute bb 그리고 세미콜론으로 문장을 닫아줍니다. 자, 지금 바깥쪽을 클릭해주면 업데이트가 될 건데요. 어디가 어떻게 업데이트 될지 예측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attribute bb 3.9라는 값이 여기에 들어가게 될 거고요. attribute p.y에 3.9가 입력이 되면서 이만큼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이만큼 위치가 이동된 걸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add와 박스를 같이 만들어서 스위치 노드에 넣어놓고 attribute 랭글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박스로 바꿔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은 제가 만약 스위치 노드의 인풋을 1번으로 바꿨을 때 박스가 어떻게 될지 예측이 가시나요? 자, p.y의 정보가 attribute bb 3.9만큼 쓰여있기 때문에 위치가 3.9만큼 이동할 것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드는데요. 자,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지점은 여기고 인풋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박스가 attribute 랭글을 켰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보셨나요? 플랫하게 찌그러져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보를 한번 봐볼 건데요. 원래 박스 정보부터 볼게요. 자, 원래 박스의 정보를 보시면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5, 0.5, 0.5 이런 식으로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attribute 랭글을 보시면요. 모든 값이 3.9로 attribute bb의 값과 동일하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납작한 형태로 위아래가 붙은 사각형처럼 보일 수 있는 게 이해가 가시나요?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블렌드 쉐입으로 형태를 다시 한번 봐볼게요. 자, 원래는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던 상자였는데 이렇게
착 달라붙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이제 다음 문장 한번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배울 문장의 구조는 앞에 배웠던 문장의 구조와 정확히 동일합니다. 근데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어트리뷰트이 아니라 변수에 대한 문장을 적으려고 하고 있어요. 앞에서 어트리뷰트에서도 타입캐스팅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었냐면 float, attribute, AA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변수를 만들어줄 때는 원하는 변수의 이름 앞에 float 이런 식으로 타입캐스팅을 해주면 됩니다. 자, 지금 float cc 하고 세미콜론으로 문장을 닫아준 건 존재 선언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 문장 두 번째 문장에 보시면 이 앞에 float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존재 선언을 마쳤기 때문이죠. 이번에는 값 선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cc는 2.7 이렇게요. 자, 이 문장과 이 문장은 동일한 문장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float 변수 dd가 존재함을 타입캐스팅과 함께 해줍니다. 자, 존재를 선언했고 값을 선언해줍니다. 값은 3.9 이런 식으로요. 자, 이때 지오메트리 스프레드시트에는 어떤 결과가 보이고 있을까요? 변수는 어트리뷰트과 달리 지오메트리 스프레드시트에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트리뷰트 랭글 안에서 그 정보는 살아있는 상태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p.y에 dd라고 값을 선언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후딘으로 넘어가서 동일하게 문장을 쓰고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배웠던 문장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어트리뷰트 랭글 필요가 없을 것 같으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어트리뷰트 랭글을 끝내줄게요. 자, 지금부터는 점만 보도록 할게요. 스위치에서 인풋 0으로 바꿔주고요. 어트리뷰트 랭글에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일단 러너머가 포인트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고요.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코드 입력란에 float cc라고 써서 cc에 대한 변수를 만들어주도록 해볼게요. 자, float을 입력해주고요. 자, 여기서 띄어쓰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float이라는 글자 색깔이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변했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타입캐스팅을 할 준비가 완료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cc라고 써주고 문장을 닫아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attribute wrangle은 cc라는 변수가 존재한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값을 선언해 줄게요. cc는 2.7 하고 문장을 닫아줄게요. 마찬가지로 float d를 존재 선언해 주시고요. dd는 3.9 값 선언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attribute p.y를 불러올 거고요. 자, p는 대문자로 써야 됩니다. p.y를 써주시고 값 선언을 해줄 건데 d에 대한 값을 불러오려고 하고 있어요. 이번에 타입캐스팅은 필요가 없겠죠? dd라고 써주시고 문장을 닫아줍니다. 자, 이제 바깥을 클릭을 해서 여기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을 해볼 건데요. 아까 어트리뷰트로 작업을 했을 때는 이곳에 AA, B, B 이런 식으로 값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어떨지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어트리뷰트 p.y의 값이 3.9로 변한 걸 확인할 수 있고 여기에 어떤 어트리뷰트도 생성되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 어트리뷰트 랭글 안에서 변수는 살아 있었고 변수는 결과로 나오지 않았다는 걸 뜻해요. 여기까지 이해가 가셨나요? 자, 그럼 바로 다음 문장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트리뷰트과 변수를 모두 이용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얼핏 보기엔 문장의 구조가 같아 보이지만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조금 더 멋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엇이냐면 바로 존재 선언을 몰아서 해주고 값 선언을 몰아서 해주었습니다. 뭐 별 차이 없습니다. 자, 하나하나 볼게요. 먼저 float k에 대해서 변수 k가 있음을 존재 선언을 해주고요. 그리고 float attribute ll이 있음을 존재 선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장과 네 번째 문장에서 값 선언을 해줍니다. 이 앞에는 이제 더 이상 타입캐스팅을 할 필요가 없겠죠. kk는 7.2 그리고 attribute ll은 2.9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존재 선언과 값 선언을 마친 다음에 이번에는 p.x의 변화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단순 계산을 해볼 건데요. 앞에서 만들었던 attribute ll과 앞에서 만들었던 변수 kk를 서로 더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딘으로 넘어가서 확인해 볼게요. 자, attribute wrangle을 지우고 새로 꺼낼 건데요. 박스와 스위치도 일단 지우고 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워주고요. attribute wrangle 꺼내줍니다. 자, 이어주시고요. 플래그 켜주시고 러너버 포인트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해 줍니다. 자, 제가 좀 전에 존재 선언을 모두 하고 그리고 값 선언을 몰아서 하는 걸 멋지다고 했는데요. 이건 주관적인 제 생각입니다. 이건 사람 취향 타는 문제예요. 자,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플롯, 자 타입 캐스팅이죠. 그리고 변수를 선언해줍니다. 그리고 플롯 어트리뷰트 LL, 어트리뷰트를 선언해줍니다. 그리고 KK의 값을 선언해줍니다. 7.2, 그리고 어트리뷰트 LL의 값을 선언해줍니다. 이 값은 2.9, 이런 식으로요. 자, 지금 제가 엔터를 치고 밖을 나와서 클릭을 하면 이곳에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플롯 KK에 대한 변수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 안 나오고 플롯 어트리뷰트 LL, 어트리뷰트 LL에 대한 정보만 여기에 뜰 겁니다. 확인해 볼게요. 자, LL의 정보만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 둘은 더해지면 10.1이라는 값이죠. 자, 그러면 아까 의도했던 대로 어트리뷰트 p.x는 어트리뷰트 LL 더하기 KK 하고 문장을 닫아주면 어떻게 될지 예측이 가시나요? 이 두 값은 더해주면 10.1이겠죠. 그리고 p.x의 값이 10.1이 되면서 위치가 이쪽으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바깥에 눌러서 업데이트 해볼게요. 자, 이동한 거 보이셨나요? 자, 어트리뷰트와 변수를 모두 이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별거 없죠? 자, 이제 다음 문장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배울 문장의 형태는요, 존재 선언과 값 선언을 동시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 계산이라고는 하지만 조금 더 복잡하게 계산을 후디니에게 요청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존재 선언과 값 선언을 동시에 한다고 했어요. 원래 우리가 어떻게 했었죠? 예를 들어서 TWA라는 어트리뷰트를, 플롯 어트리뷰트를 만든다면 플롯 어트리뷰트 TWA 하고 문장 닫아주고 그 다음에 TWA는 뭐 예를 들어서 0.7 이런 식으로 값 선언을 해줬었죠. 자, 이 두 문장을 동시에 묶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플롯 A는 TWA 라고 존재 선언을 해줌과 동시에 값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 값은 0.7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문장을 닫아줍니다. 이렇게 되면 후디니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이 한 문장만으로 플롯 어트리뷰트 TWA가 있고 그 값은 0.7이다 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트리뷰트이 아니라 변수여도 똑같겠죠. 플롯 TWB는 0.4 하고 문장을 닫아주면 변수 TWB의 존재 선언과 값 선언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존재 선언과 값 선언을 같이 받아들여 볼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 TWC의 존재 선언과 값 선언을 같이 받아볼 거예요. 플롯 어트리뷰트 TWC는, 자, 여기까지만 봐도 무슨 뜻이냐면 플롯 어트리뷰트 TWC라는 것이 존재하며 그 값은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 만들었던 어트리뷰트 TWA를 받아오고 변수 TWB를 받아와서 이런 식으로 단순 계산을 요청할 수 있겠죠. 후디니로 넘어가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트리뷰트 랭글 지워줄게요. 어트리뷰트 랭글 끝내주고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보여드린 예시들 직접 다 쫓아오셔야 합니다.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빨리 늘어요. 자, 해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건 TWA 플롯 어트리뷰트 그리고 TWB 변수입니다. 플롯 TWA는 0.7. 자, 이렇게 써주면 플롯 TWA 하고 세미콜론을 생각하면 존재 선언이었죠. 그리고 골뱅이 어트리뷰트 TWA는 0.7. 이 부분은 값 선언이죠. 자, 이렇게 존재 선언과 값 선언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보시면 바로 이렇게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변수도 만들어 줄게요. 플롯 TWB는 0.4. 문장 닫아주고요. 자, 나와주시면 변수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TWC라는 어트리뷰트를 플롯 어트리뷰트를 만들어 볼게요. 플롯 어트리뷰트 TWC는 어트리뷰트 TWA 곱하기 2 더하기 변수죠. TWB 곱하기 0.7 그리고 문장을 닫아주겠습니다. 자, 바깥을 나와서 클릭해 주시면 업데이트가 되면서 어트리뷰트 TWC가 나오겠죠. 자, 어트리뷰트 TWC 1.68 나온 거 확인되었죠? 이런 식으로 점점 조금씩 선을 넘어가면서 좀 어려운 내용에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조금만 더 버티시면 됩니다. 자, 바로 다음 문장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배울 문장에서는 처음으로 벡터를 다루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펑션, 단순 기능을 수행하는 걸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플롯에서 벡터로 넘어가는 것만으로 좀 난이도가 올라간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요. 많이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겁먹지 말고 쫓아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에 두 문장을 보시면 존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존재를 선언하고 있냐면 변수를 선언해 준 거예요.
벡터 홈이라고 써주면 홈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줄 수 있겠죠. 세미콜론으로 문장 닫아줘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벡터 변수 away도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값 선언을 해줄 건데요. 홈은 하고 이제 이렇게 뒤에 값을 쓰게 되는데, 자, 벡터의 값을 써줄 때는 이렇게 중괄호를 해주시고 0, 2, 0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변수 홈의 값을 선언해 준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밑에 away라는 변수에 값을 선언해 준 방식이 조금 다르죠. 그리고 값을 선언했다고 했고 그 뒤에 단순 기능 수행이라고 했습니다. 왜 제가 이걸 단순 기능 수행이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set이라는 펑션을 이용했기 때문에 기능 수행이라고 제가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위아래의 기능의 역할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권장드리는 건 이렇게 중괄호를 이용해서 벡터를 만드는 걸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변수가 들어온다든지 어트리뷰트 들어왔을 때 인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set을 이용해서 벡터를 만들어주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이렉션을 줄여서 dir로 벡터 어트리뷰트를 존재 선언해줍니다. 그리고 어트리뷰트 dir에 단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앞에서 만들었던 변수 away와 home을 이용하겠습니다. 어트리뷰트 dir은 변수 away 마이너스 home, 그리고 여기 빠졌네요. 이렇게 문장을 닫아줘야겠죠. 자, 이 과정도 후디니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있던 attribute wrangle 지우고 다시 만들게요. 탭 누르시고 attribute wrangle 불러줍니다. 자, 연결해주고요. attribute wrangle 플래그 켜주겠습니다. 런오버 포인터 확인했고요. 자, 벡터 처음 이용해볼게요.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써주시고요. 스페이스바 눌러주시면 색깔 바뀌고요. 홈 써주시고 세미콜론으로 문장을 종료해주시면 존재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홈이라는 벡터 변수를 만든 거예요. 마찬가지로 away도 만들어 볼게요. 벡터 away. 자, 이번에는 값 선언을 해줄 건데요. 홈은 0, 2, 0 그리고 값 선언을 완료해 줍니다. 그리고 away도 해볼 건데요. away는 자, set을 이용해서 만들 건데 set 같은 경우도 정말 간단한 기능을 수행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3, 1, 2. 자, 값 선언과 단순 기능 수행을 동시에 한 겁니다. 그리고 자, 방금 만든 홈 변수와 away 변수를 이용해서 attribute direction을 꾸며보도록 할게요. 자, 벡터 attribute이기 때문에 f가 아니라 v를 써주고 attribute dir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존재 선언만 할게요, 이번엔. 자, 존재 선언이 된 거고, 만약에 여기서 나와서 업데이트를 해보시면 이곳에 dir이라는 벡터 어트리뷰트이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값을 선언해 볼게요. 자, v 쓸 필요 없죠. dir은 away 마이너스 home. 자, 이 상태에서 업데이트를 눌러주면 dir에 이 값의 차이가 써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눌러볼게요. 자, 보셨나요? 3, 마이너스 1, 2. 어떻게 계산이 된 거냐면 3에서 0을 뺐고 1에서 2를 뺐고 2에서 0을 빼서 벡터 어트리뷰트 dir의 값을 받은 겁니다. 자, 바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한 3, 4문장만 더 배우면 됩니다. 자, 방금 전에는 벡터를 변수로 만들었었는데요. 이번에는 바로 어트리뷰트 벡터를 만들어서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재 선언과 값 선언을 동시에 하고 length라는 기능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합니다. 우선 타입 캐스팅을 해주시고요. 이게 어트리뷰트임을 나타내줍니다. 그리고 어트리뷰트 이름을 써주면 되죠. 홈이라고 써주고요. 내용을 써줍니다. 그리고 문장을 종료해주고요. 마찬가지로 벡터 어트리뷰트 away를 만들어주는데 set 펑션을 이용해서 값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direction이라는 벡터 어트리뷰트를 만들어주고요. 이 두 어트리뷰트를 이용해서 다이렉션을 꾸며줍니다. 자, 이번에 length를 이용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length에서는 벡터 값을 받아서 플롯 값을 반환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length의 값을 받아줄 어트리뷰트는 플롯이 돼야 합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자, length는 벡터의 값을 받아서 그 벡터의 크기를 알려주기 때문에 이걸 받아주기 위한 어트리뷰트는 플롯이 돼야 합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자, 표현해 볼게요. 플롯 어트리뷰트 파워는 자, 여기까지는 존재 선언이었고요. 자, 는을 붙이는 순간부터 값 선언입니다. 그리고 length라는 기능을 써줬기 때문에 단순 기능 수행이고요. 자, 플롯 어트리뷰트 파워는
length, attribute, direction. 문장 닫아줍니다. 그러면 이 두 벡터를 이용해 만든 다이렉션의 길이를 파워라는 어트리뷰트에 저장할 수 있겠죠. 자, 후디니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 어트리뷰트 랭글 지우고 다시 꺼낼게요. 어트리뷰트 랭글. 자, 바로 이어줍니다. 플래그 켜주시고요. 런오버 포인트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런오버 포인트 계속 확인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 벡터 어트리뷰트 홈은 set. 이번에 들어간 숫자는 플롯이네요. 0.5, 0.9, 마이너스 0.3. 자, 문장 닫아주고요. 벡터 어트리뷰트 away는 set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6.2. 자, 문장 닫아줍니다. 그러면 밖을 나와주시면 여기에서 홈이라는 벡터와 away 벡터가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away, 홈 벡터가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어트리뷰트, 벡터 어트리뷰트 다이렉션을 만들어서 away와 홈 어트리뷰트로 꾸며줄게요. 자, v 벡터 어트리뷰트 다이렉션은 바로 열어주고요. 어트리뷰트 away 마이너스 어트리뷰트 홈, 그리고 여기다가 곱하기 0.5 해주고 문장 닫아주겠습니다. 자, 또 업데이트 해보면 다이렉션에 대한 정보가 이곳에 나타날 겁니다. 자, 다이렉션이라는 어트리뷰트이 들어왔고, 지금 우리는 지오메트리 스프레드에서 자, P, away, direction, home 총 4가지의 벡터 어트리뷰트를 받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정보를 한번 봐볼게요. 자, 보시면 점은 하나가 있고 포인트 어트리뷰트이 4개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away, direction, home, position. 자, 마저 문장을 써보겠습니다. length라는 펑션을 써볼 건데요. length는 플롯 값을 반환해주기 때문에 플롯 어트리뷰트 파워라고 이름을 짓고요. 파워는 length. 자, 이미 만들었던 다이렉션의 값을 부르는 거기 때문에 타입 캐스팅이 필요가 없죠. dir 해주시고 문장을 닫아줍니다. 그럼 여기 나갔을 때 이곳 어딘가 플롯 파워가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파워가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고 4.21이라는 값을 받은 걸 알 수 있죠. 자, 여러분, 제가 보여드리는 장면들은 꼭 직접 다 해보셔야 돼요. 자꾸 써보고 타이핑을 직접 해봐야 금방 늡니다. 자, 다음 문장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 배울 문장의 개념은 형태는 간단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하고 한 번에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여러분이 직접 실험해 보시고 곱씹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자, 이 문장들의 형태를 보시면 지금까지 했던 거랑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요, 값 선언을 하는데 동일한 값이 두 번 쓰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attribute p.x는 값 선언 과정 중에서 attribute p.x가 다시 쓰입니다. 그리고 단순 계산이 붙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attribute p.x가 있고요. attribute p.x 더하기 골뱅이 frame, 이런 식으로 값을 선언함에 있어서 동일한 attribute이 이용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문장에서도 attribute position이 동일하게 이용이 되고 거기에 값이 붙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이 값을 이 뒤의 형태로 업데이트 해달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자,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x, y, g에 어떤 점의 위치가 x값이 1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때 어트리뷰트 랭글에서 이 문장을 마주치게 된다면 x 좌표의 값이 1만큼 더해져서 2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만약에 이 개념을 노드에서 했다면 어떤 노드를 이용했으면 될까요? 바로 트랜스폼입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문장을 적어주시게 되면 마치 트랜스폼 노드의 트랜슬레이트를 이용하는 것처럼 물체의 위치를 이동한다든지 점의 위치를 이동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attribute p.x는 attribute p.x인데, 자, 동일한 게 쓰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 뒷 문장의 내용으로 업데이트 해달라는 거죠. 어떻게 업데이트를 할 거냐면 더하기 골뱅이 frame. 제가 글로벌 베리어블도 맥스에서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attribute frame을 이용해 주게 된다면, 지금 만약 내가 0프레임에 있다면 attribute wrangle에서 이곳에 불러지는 값은 0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 제가 12프레임에 있다면 attribute wrangle에서 부를 수 있는 이 값은 12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시면 시간이 변화함에 따라 어치비트 프레임의 값이 변화하겠죠. 그러면 0, 1, 2, 3 이런 식으로 숫자가 계속 증가하게 될 것이고, 포지션 x의 값은 어치비트 프레임이 계속 더해지기 때문에 x축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표현이 될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가시나요? 자, 세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우선 벡터 어트리뷰트 다이렉션을 존재를 선언해 주시고요. 그리고 값을 선언해 줄 것입니다. 어떻게 선언을 해줄 것이면요, set 펑션 열어주시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값에 글로벌 베리어블 attribute frame을 쓸 것입니다. attribute frame 써주시고, 그리고 y 값에는 attribute frame을 절반으로 나눠준 값을 넣어줄 것이고요. g 값에는 0을 넣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attribute frame은 시간에 따라서 그 벡터의 값이 변하겠죠. 예를 들어 1프레임의 attribute dir은 1, 0.5, 0 이렇게 될 것이고요. 2프레임엔 2, 1, 0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값이 바뀌는 attribute direction을 attribute p에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attribute p를 업데이트 해주는데 어떻게 업데이트 할 거냐면, 더하기 시간에 따라 값이 바뀌는 attribute direction을 더해주도록 값 선언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값은 단순 계산이 되겠죠. 자, 제가 지금 말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후디니로 넘어가서 직접 쳐보면서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ttribute wrangle 지우고 새로 보낼게요. attribute wrangle 이어 붙여주시고 플래그 켜주겠습니다. 자, 총 3개의 문장이었죠. 하나씩 해볼게요. 골뱅이 p.x는 골뱅이 p.x 더하기 1 하고 세미콜론으로 문장을 멈춰주겠습니다. 자, 이걸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p.x를 업데이트 할 건데, 어떻게 업데이트 할 거냐면 1만큼 더해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바깥을 눌러서 이것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 물체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잘 보세요. 자, 보셨나요? 이렇게 보는 게 좋겠는데요. 자, 원래 여기에 있던 물체가 여기로 이동했죠. 원래 이곳에 있었는데 이만큼 이동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곳에 움직이는 값이 들어간다면 어떨까요? 만약에 움직이는 값이 들어가서 프레임이 변함에 따라 이 값이 커진다면 물체의 위치가 바뀌겠죠. 자, 좀 멀리서 볼게요. 이곳을 골뱅이 프레임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플레이를 눌러볼게요. 자, 보셨나요? 키프레임 없이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는 걸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문장도 한번 해볼게요. 자, attribute wrangle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지워주고요. 우선 벡터 attribute direction을 선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attribute direction은, 자, 이제 값을 선언할 거예요. set 펑션 열어주시고요. 이 안에 내용을 집어넣는데 골뱅이 frame, 그리고 y 값에는 골뱅이 attribute frame 나누기 2, 그리고 g 값에는 0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장을 닫아주면요, 이곳에 벡터 attribute dir이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벡터 attribute dir이 들어왔고요. 지금 셋에 들어있는 내용이 attribute frame이고, 그 attribute frame이 단순 계산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보시면 1프레임에서 dir x 값은 1.0, y 값은 0.5, g 값은 0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플레이를 누르면 지금 이 포인트는 이동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을 써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dir 값은 움직일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값이 커지는 게 보이셨나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만들어준 attribute dir을 포지션에 더해줘서 물체가 움직이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attribute p 써주시고요. attribute p는 attribute p 더하기 attribute dir. 자, 문장 닫아주고요. 한번 플레이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셨나요? 이렇게 보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X방향으로 1만큼, Y방향으로 0.5. 어떤 기울기가 있는 느낌이죠. 이동하는 게 보이시죠? 자, 이제 다 왔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하나만 더 배우고
오늘 배우는 백스 시간이 끝날 거예요. 자, 다시 문장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마지막 문장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요약해서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어떤 애니메이션을 만들 거냐면, 자, 이런 게 있습니다.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도. 뭐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걸 표현해 주기 위해서 세 가지의 변수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포지션을 업데이트 해 줄 건데요. 그 값에 velocity, divide, tt를 이용한 값을 더해 줌으로써 시간에 따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velocity를 정의를 해줄 거예요. velocity 변수는 벡터고 set에서 1, 0.5, 0.3 이렇게 정의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 값이 너무 클 수도 있기 때문에 divide라는 플롯 값으로 나눠주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tt라는 플롯 변수는 원래 골뱅이 프레임은 인티저의 정보입니다. 하지만 플롯이라는 컨테이너 안에 넣기 때문에 만약에 24프레임이면 이 값은 24가 나오는 게 맞지만 플롯의 tt에 들어가게 되면 24.0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속도를 어떤 상수로 나눠주고 결국엔 속도죠. 속도 곱하기 시간을 해주면 거리가 나옵니다. 얼만큼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를 더해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후디니로 넘어가서 직접 만들어 볼게요. 자, 어치비트 랭글 새로 꺼내도록 할게요. 자, 어치비트 랭글 꺼내주시고요. 연결해주고 플래그 켜주겠습니다. 런오버 포인트 확인해주시고요. 자, 아까 제가 이런 표현 썼어요.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었어요. 변수들을 모두 먼저 선언을 해주고 그 후에 값을 입력해주는 건 제 취향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자, 한번 써볼게요. 제 취향대로 한번 써볼게요. 벡터 velocity 그리고 속도를 나눠주기 위해 float divide 그리고 현재 프레임을 플롯의 수를 불러오기 위해서 float tt 이렇게 변수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수들의 값을 입력해 줄게요. vel은 set 1, 0.5, 0.3 그리고 divide에 들어갈 값은 20 플롯이죠. 그리고 tt에 들어갈 값은 골뱅이 프레임. 자, tt는 플롯으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티저인 현재 프레임을 받아도 예를 들어 24프레임이면 24.0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포지션을 업데이트 해줄게요. 골뱅이 포지션은 골뱅이 포지션 써주시고 더하기 괄호 열어주시고 속도를 디바이드 값으로 나눠주겠습니다. 이 얘기는 속도 값이 너무 커서 어떠한 상수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속도죠. 속도에다가 곱하기 시간을 해주면 얼만큼 이동할지 정해줄 수 있겠죠. 이 값을 더해줌으로써 포지션 값을 업데이트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프레임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1프레임으로 돌아온 상태에서 플레이를 눌러 시간에 따라 포인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이시죠? 자, 만약에 이 식에서 너무 느리다고 생각이 된다면 20이라는 숫자를 줄여줘도 되겠죠? 5로 줄여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2로 줄여주면 더 빨라지겠죠? 볼게요. 자, 만약에 이 식에서 이 숫자 2라는 값을 계속 가변해서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건 사실 지금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아니지만 보여만 드릴게요. 채널 펑션을 만들어 주시고 디바이드는 플롯 값이죠. 채널 F 해주시고 how much라고 이름을 짓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해주시면 이렇게 파라미터 형태로 볼 수 있고 이 값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입력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 값을 바꿔줌으로써 움직이는 속도가 바뀌고 있죠. 좀 빠르게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좀 더 빠르게 해볼게요. 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트리뷰트 밥, 어트리뷰트 랭글을 이해하기 위해 기본적인 백스에 대해 배웠고요.
어치비드 랭글 노드를 이용해 웩스의 첫 발을 떼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느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다뤄보고 연습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사실 4강은 파트를 나누지 않으려 했는데 결국 파트 1과 파트 2로 나눠 이번 시간엔 어트리비트 랭글, 웩스에 대해 심층적으로 공부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엔 지금까지 쌓아온 내용을 바탕으로 어트리비트 밥을 다뤄볼게요. 고생 정말 많으셨고 여러분의 후디니 학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